자, 오늘은 그 취할리니 교수의 설득의 심리학, 설득의 법칙 6가지 중에서 제일 마지막인 희귀성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희귀성의 법칙이라 함은 뭔가 이게 이제 몇 개 안 남았어. 뭔가 좀 희귀해라고 하면 사람들은 더 그것을 가지고 싶어하고 또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이런 법칙인데요. 자, 이 책에서는 처음에 이런 사례를 가지고 한번 이 얘기를 이끌어 나갑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 어떤 부부가 가전제품 대리점에서 냉장고 하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모델에 좀 관심이 많다는 사실이 그들의 표정이나 대화를 통해서 판매원에게 간파가 되었어요. 자, 그 모습을 발견한 판매원은 그들 부부에게 접근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 이 모델에 관심이 많으신가 보죠? 아유, 그럴만도 합니다. 이만한 기능을 가진 모델을 이 가격으로 살 수는 없을 테니까요. 아이고, 근데 죄송해서 어쩌죠? 제가 불과 20분 전에 이 모델을 다른 분에게 이미 팔아버렸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저희 대리점에는 이 모델 재고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부부의 얼굴에는 실망의 표정이 분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모델의 재고가 없다. 이 사실 때문에 그 모델의 가치가 갑자기 상승한 거죠. 자, 이때 남편이 판매원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혹시 이 제품이 근처 다른 대리점에서 구할 수 없습니까? 그러자 판매원은 글쎄요, 혹시 구할 수 있을지 제가 확신 못 드리겠습니다. 한번 알아볼게요. 근데 만일 다른 대리점에서 그 모델 제품을 구할 수 있다면 사시겠습니까? 라고 되묻는 거예요. 이럴 경우 대부분 손님들은 예, 물론이지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 부부도 마찬가지였고요. 얼마 후 판매원은 그들 부부가 원했던 모델을 근처 대리점에서 찾았습니다. 이런 희소식을 전해주면서 그들 앞에 계산서를 내놓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모델이 이제는 실제로 구입 가능하다. 이 소식에 이들 부부는 다시 마음이 바뀔 수도 있겠죠.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구입에 대한 의사결정은 이미 이루어졌고 구두로 그 의사를 공공연하게 밝힌 이상 이제 와서 구매 안 할랍니다. 이 구매를 취소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들 부부 역시 말없이 볼펜을 집어들고 신용카드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죠. 자, 취할리니 교수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취할리니 교수는 아리조나주의 메사라는 곳에서 살고 있는데요. 메사는 피닉스주의 조그만 교회 도시인데 미국에서 솔트레이크시티 다음으로 많은 수의 몰몬 교인이 살고 있답니다. 그래서 꽤 유명한데요. 따라서 시내 중심부에는 거대한 몰몬 성당들이 즐비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도시 한복판에 이 몰몬 성당들이 옹기종기 운집해 있는 모습이 꽤나 아름답다 생각은 했지만 취할리니 교수는 성당 내부에까지 들어가서 구경해 볼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취할리니 교수는 이 몰몬 성당에 관한 매우 흥미로운 신문 기사를 하나 읽게 돼요. 기사의 내용은 몰몬 성당의 지성소에 관한 것입니다. 이 지성소가 뭐냐 그러면 지극할 지자에 성스러울 성, 그 다음에 장소소. 이렇게 영어로 하면 the holy place. 그러니까 아주 성스러운 곳. 그래서 이 성당 내에 있는 곳으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사전에 나오는 거군요. 하여튼 성당 내에 아주 은밀하고도 신성한 곳을 지성소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몰몬 성당의 지성소는 몰몬교에 아주 충실한 교인들에게만 공개가 된대요. 일반인들은 볼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이 성당이 새롭게 건축된 직후에 며칠 동안은 신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성당 내부를 공개하면서 그 며칠 동안 바로 이 지성소를 일반인들에게도
관람 허용한다. 이런 기사를 본 거예요. 최알린 교수는 이 기사를 읽고 나서 곧바로 자기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그래서 야야, 그 신문 기사 봤냐? 그 몰몬 성당의 지성소 우리 구경하러 가자. 이렇게 권유했대요. 그러자 그 친구는 최알린 교수의 권유를 점잖게 거절하면서 야, 니 왜 갑자기 몰몬 성당의 지성소를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최알린 교수도 진짜 내가 왜 갑자기 이걸 보게 됐지? 그는 지금까지 몰몬 성당의 내부를 구경하고 싶은 마음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몰몬교의 지성소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몰몬 성당의 건축 양식이 다른 일반 성당들과 비교해서 특별히 다른 점도 없었습니다. 근데 최알린 교수가 갑자기 몰몬 성당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들어가서 지성소를 한번 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은 만약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아마도 그곳을 영원히 구경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이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즉 이번과 같은 기회는 아주 드물어 이 사실이 그 기회 자체를 대단히 매력적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최알린 교수는 친구의 그 대화를 끊고 나서 에이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성당 지성소를 구경할 생각을 그만두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약점을 지닌 사람은 이 최알린 교수 혼자만이 아니에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든 이 희귀성의 법칙에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또 이런 사례가 있네요. 플로리다 주립대학의 학생들이 겪었던 경험인데요. 처음에 설문조사를 실시했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기네 대학의 구내식당 음식을 불만족스럽게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9일이 지난 후에 두 번째 조사를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바뀌어 있었어요. 즉, 전보다 그 식당의 음식을 더 좋아한다는 건데, 뭐지? 무슨 일이 있었나? 흥미롭게도 그들의 의견을 바꾸었던 사건은 음식의 맛이나 질과는 관련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 음식 자체는 전혀 바뀌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어요. 상황이 바뀌었다. 즉, 두 번째 설문조사를 한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 화재 때문에 앞으로 2주 동안은 그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공지가 되었고 바로 그 틈에 이렇게 앙케이트를 해본 거거든요. 그랬더니 뭔가 2주 동안 이용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이 그 구내식당의 가치를 높였다는 겁니다. 자, 야구선수 사진 이런 것부터 골동품까지 온갖 종류를 수집하는 수집가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수집하는 제품의 가치를 결정짓는 것은 바로 이게 희귀성의 법칙이다. 잘 알고 있죠. 어떤 품목이 좀 희귀하거나 또는 희귀해지고 있는 중이라면 그 가치는 더욱 높아집니다. 또 이거 수집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수집 시장에서 흔히 그 실수, 좀 특이한 실수 이런 게 있으면 희귀성이 더 올라가죠. 예를 들어서 잉크가 번진 우표, 또 잘못 만들어진 동전 이런 것처럼 흠이 있는 품목들은 오히려 정상 제품보다 더 귀한 대접을 받죠. 왜냐? 희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쓰레기가 되어야 될 제품이 이런 불완전한 품목들이 이 희소성 때문에 자랑스러운 수집 품목이 되는 겁니다. 또 최알린 교수는 이런 얘기도 하네요. 예를 들어 자, 친구와 아주 재미있는 대화를 하다가도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오면 대화를 중단하고 전화를 받습니다. 그 이유는 전화를 건 사람은 내 눈앞에 있는 친구가 갖지 못한 한 가지 요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게 바로 잠재적 상실성이라고 합니다. 즉, 내가 만일 지금 그 전화를 받지 않는다면
나는 그 전화를, 그리고 그 전화가 전달하려 했던 정보를 영원히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현재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대화가 재미있고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중단하고 전화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 전화의 내용은 대부분 매우 사소한 정보의 전달에 불과한 그런 것들이 많죠. 자, 여기서 좀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합니다. 이것은 각종 마케팅에서도 많이 쓰이는 방법인데요. 사람들은 그 가치가 동일할 경우에 무언가를 얻는다는 생각보다 그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훨씬 더 큰 자극을 받는다고 합니다. 대학생들에게 1995년도에 실험한 게 있는데요. 자, 이성 친구가 생기는 상황과 헤어지는 상황을 상상해 보라고 했을 때 당연히 상실하는 쪽에 더 강한 감정을 토로했고요. 성적에 대해서도 높아지는 경우보다 낮아지는 경우에 대해서 더 강한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그 위험성, 어떤 위험성이 있는 일에 대해서는 이 무언가를 상실할 수도 있다는 이 위협이 사람의 의사결정에 커다란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런 실험이 1981년과 1997년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런 무언가를 내가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이것이 사람들의 결정을 더 자극한다라는 이 법칙, 이걸 가지고 알렉산더 로스만과 피터 셀롭이라는 사람은 의학 분야에, 이 메디컬 분야에 적용을 한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몸 안에 지니고 있을지도 모르는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무슨 암 검사, 에이즈 검사, 이런 여러 가지 진단들을 정기적으로 하는 게 필수적이죠. 자, 이런 의학적인 정기 검진은 심각한 질병이 발견될 수도 있다는 위험성, 또, 이런 질병이 발견되고 난 다음에 이게 치료가 불가능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감,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뜻 이게 즐겨 하진 않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잠재적인 상실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퍼뜨려라.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가 진단으로 유방암을 점검해 보라. 이런 걸 광고하는 팸플릿을 만드는 경우에 자, 이런 검사를 통해서 이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얻게 되는 것보다 이런 검사를 하지 않으면 잃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경우가 훨씬 성공적이었어요. 이와 비슷하게 이제 흡연자들에게 담배를 끊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조언을 하는데 이 경우에 담배를 끊지 않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런 것을 언급한 편지가 훨씬 더 효과가 높았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거 저도 되게 공감해요. 제가 요즘 약간 좀 울리죠, 지금 이거 녹음하는 게. 왜냐하면 제가 오늘은 또 지방에 내려와서 지금은 점심시간인데요. 어느 사무실에서 잠깐 사무실이 비어있는 틈을 타서 녹음을 하고 있어요. 제가 서울에서 녹음을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지방에 내려와서 하는데 그래서 조금 아마 이게 사무실이 커서 좀 울릴 수도 있습니다.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제가 녹음을 하죠. 그 유비쿼터스란 말 아시죠? 유비쿼터스란 말이 우리 IT 할 때 유비쿼터스 환경을 조성한다 이렇게 할 때 많이 쓰잖아요. 그 유비쿼터스란 말은 라틴어인데요. anytime, anywhere 라는 의미래요. 그래서 어느 때, 어느 장소이든 이런 ICT 환경을 구현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유비쿼터스 환경,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제가 요즘 녹음이 그래요. 원래 녹음은 저희 팟빵 녹음실이나 제 사무실에서도 주로 녹음을 했었는데 요즘은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왜냐하면 제가 요즘 워낙 출장이 많기 때문에 유비쿼터스하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겠냐 그러면, 제가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일이 각 기업별로 영업 비밀을 구축하는, 영업 비밀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 시스템,
구축하는 그런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장 기업들이 주로 저희 고객들입니다. 그런데 상장 기업들이 뭐 전국에 흩어져 있으니까 물론 저 이외에 다른 컨설턴트가 있지만 아무래도 제가 가서 한번 처음에 속칭 가르마를 타고 방향을 잡아줘야만 이 일이 또 잘 굴러가거든요. 그래서 막 다니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영업 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해 두면 어떤 게 좋습니다. 영업 비밀이 잘 방지가 됩니다. 우리 중요한 기술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효과를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 부정적인 결과, 즉 이게 구축이 안 됐을 때 어떤 데미지가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훨씬 클라이언트, 고객들에게는 먹히더라고요. 자, 이런 시스템을 갖추지 않을 경우에는 직원들이나 또는 거래업체가 이 회사가 이런 새로운 지금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구나. 이런 연구개발 노트가 있네. 또는 핵심 직원들도 내가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서 내가 여기서 한 거 뭐 내가 갖고 가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갖고 나가게 되면 우리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 때 오랫동안 연구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 서비스나 제품의 가격에 R&D 가격이 포함이 돼서 출시될 수밖에 없는데 그냥 이 회사에 있다가 다른 데로 연봉 한 2, 3천만 원 더 받고 가는 직원들은 핵심적인 노하우를 갖고 나가면 그쪽 회사는 그 직원에게 연봉 2, 3천만 원 더 주는 걸로 가격을 다 치불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자기 제품에 반영을 해서 내면 그 사람들은 별도로 R&D 가격을 그 가격에 넣을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뭐냐? 시장에서 우리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보다 싼 가격에 상대방 회사에서 제품과 서비스가 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요즘처럼 고객들이 가격에 민감한데 우리와 거의 동일한 서비스, 제품이 싼 가격에 시장에 나온다. 그러면 단순히 직원 하나가 유출돼서 그 직원이 부당한 이익을 챙긴다라는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우리 회사 자체의 존립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죠. 진짜 우리 회사가 지금 이런 신제품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걸 핵심 직원이 나가서 경쟁사에 이 데이터를 줘버리면 그래서 저쪽에서 먼저 이 제품이 나온다든가 싸게 나오면 이거는 우리 회사의 존립의 문제가 되네. 아니 지금 이 프로젝트에 우리가 지금 투자한 게 얼만데 거의 몇십억인데 그런데 이 지금 조 변호사가 진행하는 이 프로젝트 가격이 얼마라고? 야, 그 정도면 충분히 하지. 이제 이렇게 제가 설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런 희귀성의 법칙을 가장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얼마 없습니다.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이 전략입니다. 즉 소비자에게 어느 상품의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래 가지 않아 지금 이게 솔드아웃, 매진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방식이에요. 이거 어디서 많이 씁니까? 홈쇼핑에서 많이 쓰죠. 지금 고객들의 주문 전화가 지금 쇄도하고 있어가지고요.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이 39,000원짜리 요 구성, 지금 딱 500개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450개. 그러면은, 멍청하게 이제 텔레비를 보고 있던 저 같은 사람도, 어머, 뭐야? 이게 좋은가 보네? 몇 개 없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홈쇼핑을 누르게 되죠. 저도 텔레비전을 잘 안 보는데, 이 홈쇼핑 채널이라는 게 중요한 채널 사이사이에 다 끼워져 있잖아요. 우연히 또 보게 돼요. 보게 되면 사게 되더라고요. 사실 이 홈쇼핑에서 쓰는 방법이 그러네요. 이런 설득의 법칙을 정말 많이 쓰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몇 개 없습니다. 자, 이 행사 지금 오늘밖에 안 합니다. 이것은 바로 희귀성의 법칙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이 식약처에서 무슨 인정을 받았고 또는 하버드 교수가 했고 이거는 다 권위의 법칙을 활용하는 거네요. 그 다음에 호감의 법칙. 호감의 법칙은 이런 거겠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명 연예인을 호스트로 데리고 온다든가 게스트로 데리고 와서 그
제품을 쓰면서 또는 제가 이 제품을 써봤는데요 정말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미 어떤 드라마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고 호감을 느끼고 있는 그 배우가 그 제품을 소개하면 더 믿게 되는 거죠. 이거는 호감의 법칙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증거의 법칙은 이런 거겠죠. 사회적 증거의 법칙은 이 제품이 올 상반기에 뭐 몇십만 개가 팔렸습니다. 또는 시장에서 이 제품이 가장 마켓시어가 1등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른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다라는 이제 이런 것들은 바로 이 또 사회적 증거의 법칙을 활용한. 그래서 정말 조금 시간 있으신 분들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꼭 본다기보다 도대체 나는 진짜 저 세척기에 관심이 전혀 없는데 과연 어떤 포인트를 이 쇼핑 호스터들이 자극을 해서 나로 하여금 제품을 사게 만드는지 그 사람들의 멘트, 행동,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들을 보면 여기에는 궁극의 설득의 법칙이 다 들어 있습니다. 사실 이거 뭐 오늘밖에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이런 일종의 한정 판매 정보죠. 한정 판매 정보가 때로는 사실일 수도 있고 때로는 좀 과장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그런 광고는 소비자에게 이 품목의 희소성에 대한 인식을 주입해서 그것의 가치를 상승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뭐랄까, 쉽게 얻기 힘들다. 희소성이라는 게 이 쉽게 얻기 힘들다라는 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문득 그 연애와 관련된 언급이 생각이 납니다. 연애할 때 보면 나쁜 남자와 나쁜 여자가 오히려 더 상대 이성에게 인기를 끄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착한 사람들은 억울하죠. 야, 나는 지가 오라 그럴 때 항상 5분 대기조로 준비되어 있고, 이렇게 금요일날 저녁에 전화해서, 내일 영화 볼래요? 그래, 봐야지. 내가 예매할까? 이렇게 속칭, 그 마당새, 빌로 딱 딱 준비되어 있는 이런, 나는 이렇게 착한데, 알고 봤더니 미영 씨는 말이야, 저 나쁜 놈, 저 놈한테,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말이야. 오로지 당신에게 충성을 다하는데. 이게 이런 거죠. 내가 얼마든지 연락하면은 내 연락이 닿을 수 있고, 내가 항상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그런 이성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뭐다? 너무 쉽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희귀성이 없는 거예요, 희귀성이. 바로 이렇게, 왜 저런 마음을 가질까라고 하는데 그것에는 아주 심각한 이런 심리적인 법칙이 있는 거예요. 때문에 뭐 나쁜 남자 나쁜 여자들이 그런 심오한 심리 법칙을 이해하고 했다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오히려 그 나쁜 사람에게 끌리는 사람의 심리는 바로 이런 희귀성의 법칙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한정 판매 전략과 유사한 게 바로 그 마감 전략, 데드라인 택틱스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얼마 없어요. 시간이 얼마 없다는 이유로 기존에는 별 관심이 없었던 그 일을 사람들에게 하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영리한 상인들은 사람들의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마감 시간이 있다. 이런 마감 시간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그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자, 판매원들은 가게로 찾아온 손님들에게 마감 전략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들은 손님들에게 지금 당장 구매를 결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비싼 가격으로 구입해야 한다 또는 전혀 구입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흘리는 겁니다. 어떤 헬스클럽 회원권이나 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에게도 영업사원들이 어떤 거래 조건을 제안하면서 이거 아주 한시적으로만 지금 적용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에는 이건 뭐 옛날 얘기긴 한데
디지털화 되기 전에 일이긴 한데 이런 그 광고가 있었다 그러네요. 어린이용 사진 전문 회사인데요. 저희들이 그 사진을 보관할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24시간 이내에 이 사가지 않으면 당신 자녀 사진들은 전부 불태울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해서 가능한 많은 사진을 사가라고 부모들을 설득한 예도 있다고 합니다. 자, 가정 방문 판매 업체에서도 영업사원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훈련시킨답니다. 저희들이 말이죠. 이게 방문해야 할 고객이 너무 많아서 한 가정을 딱 한 번밖에 방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물건을 원하셔도 다시 와서 팔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이제 회사 방침입니다.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어차피 회사는 물건을 많이 팔아야 하므로 방문을 요구하는 고객에게 기꺼이 달려갈 겁니다. 하지만 다시 방문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뭐다? 당신이 지금 이 구입을 망설이고 있나요? 망설이면은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에 대한 생각할 시간을 줄여버리는 것. 그래서 지금 구입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희귀성의 법칙의 첫 시간이었는데요. 아까 제가 드린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설명할 때 이 제품과 서비스를 취함으로써 이런 이득을 얻게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이거 안 하시게 되면 이런 데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훨씬 먹힌다라는 이 부분 한번 잘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들의 마케팅에 활용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